네,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 은행의 통화를 창출하는 은행 역할에서 잠깐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서 이제 그 은행이 처할 수 있는 은행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영업을 하고 또 은행이 처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뱅크 캐피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은행 하는 사람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이런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캐피탈의 데피니션이 뭐 미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물건들, 예를 들어서 뭐 기계라든지 자동차 같은 이런 캐피탈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뱅크 캐피탈은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결국 장사 미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행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은행업을 하려면 내가 내 돈을 얼마 정도 이제 투자해서 은행을 만들겠죠, 그지? 그때 들어가는 돈 이게 이제 뱅크 캐피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그 은행의 오너가 장사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 은행에다 뭐 돈을 이제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소위 말 장사 미천인 거죠. 요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은행 대차 보통의 어떤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차 대조표도 무슨 대차 대조표를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파트가 있고 여기 라이어빌리티 부채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너스 에퀴티 이게 이제 오너의 아까 말했던 뱅크 캐피탈 뱅크의 어떤 밸런스 식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그 뱅크 캐피탈 혹은 이제 한국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장사 미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현실적인 대차 대조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부채는 뭐냐면 디파짓 누군가가 예금한 거죠. 750원 예금했다. 이게 이제 은행에다 누군가 예금했으면 750만큼 예금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750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누군가 이제 예금한 사람이 돈 쳐들어가면 갚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부채이고 또 은행이 또 다른 데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뭐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든 뭐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든 우리나라 은행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또 은행이 빌린 돈입니다. 이런 게 이제 부채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라이어빌리티라고 그러고 갚아야 되는 돈이고 캐피탈은 뭐냐 그러면은 캐피탈은 뭐냐면은 오너의 이제 에퀴티 오너가 이제 투자한 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오너의 장사 미천 그래서 이제 50 이렇게 하면 이 전체가 다 이제 부채와 라이어빌리티와 오너의 이제 에퀴티 구성이 되고 있고 이 돈 가지고 뭐 합니까? 뭔가 사겠죠. 산 게 뭐냐면 자산인데 자산 보면 여기서 리저브 지급 준비금이 200 들어있고 대출해 준 거 500. 그지? 나머지 300을 가지고 뭐 했냐 그러면은 어떤 뭐 정권 같은 거 샀습니다. 채권 같은 거, 뭐 정부 국채 산다든지 이런 어떤 아니면 주식시장에 가서 어떤 뭐 주식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큐리티를 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합치면 자산이 산 게 1,000원인 거죠. 이게 돈 빌려서 오든 아니면 그 뱅크의 어떤 주인의 장사 미천으로 했던 돈 가지고 쓰던 이 돈 가지고 다 뭐 했습니까? 뭔가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새로운 자산들 샀는데 그 중에 일부는 리저브로 남겨두고 그지? 지급준비금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해주고 또 뭐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거 사고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이게 또 통상적인 은행의 전형적인 밸런스 시트입니다. 전형적인 대차 대조표인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은행의 대차 대조표인데 여기서 이제 저기 한 가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뱅크 캐피탈은 장사 미천이라고 받고 그지 레버리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저희가 대차 대조표를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대차 대조표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레버리지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는데 이 레버리지 데피니션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의자가 투자하는데 내 돈 투자하고 거기다가 또 뭐 합니까?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가지고 이제 그 합쳐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얼마만큼 빌리는지를 보여주는 게 레버리지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레버리지 레이쇼의 데피니션은 자산 나누기 캐피탈입니다. 아까 캐피탈 우리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사 미천 50원이었고 자산을 얼마 했습니까? 200 더하기 500 더하기 300이니까 1000원이지. 1000 나누기 50 하니까 20이죠. 이게 레버리지 레이쇼입니다. 이 레버리지 레이쇼 20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는데 은행 장사하는데 이 중에서 내 돈은 1원 있고 나머지 19원은 뭐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빌려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레이쇼가 20이 의미입니다. 만약에 레버리지 레이쇼가 100이라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투자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 돈으로 쓰고 나머지 99는 빌려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 레이쇼가 5라는 거는 내가 뭐 장사하는데 하나는 내 돈으로 했지만 나머지 4개는 뭐로 했다? 빌려서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레버리지 레이쇼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빌린 돈이 훨씬 많은 거죠. 내가 어디 투자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레버리지 레이쇼입니다. 요 데피니션 잘 알아두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빌린 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뱅크가 이제 그 빌린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슨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리세션이 발생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은행이 원래 이제 500억만큼 지금 디파짓을 해줬는데 500억만큼 디파짓 해줬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대출해준 돈을 못 갚는 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이 450으로 불량채권 빼고 450이 되면 이 전체가 지금 얼마가 됩니까? 950이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뭡니까? 내가 750 디파짓 한 거 이거는 내가 갚아줘야 되겠죠. 예금 누군가 예금한 거니까. debt 내가 빌린 거니까 이것도 갚아야 되겠지. 결국 여기서는 지금 이 전체를 다 합치면 자산은 지금 얼마가 된 겁니까? 950원이 된 거지.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어디서 내 돈을 까야 됩니까? 내 장사 밑에서 까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캐피탈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산이 950이고 부채가 950이니까 캐피탈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캐피탈은 자산 빼기 부채니까 지금 현재 새롭게 평가된 자산이 950이고 내가 원래 갚아야 되는 950이니까 내 캐피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이 되겠죠. 이게 이제 그나마 빵이면 그나마 나은 건데 만약에 이게 자산이 900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 갚는 애가 너무 많아서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갚을 수 없는 애들한테 다 내가 빌려주게 되면 갚을 수 없는 애에게 다 빌려줘서 내가 이게 좀 400밖에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 돈이 400, 내가 대출이 결국 400밖에 안 남아있으면 그럼 얘가 900이 되겠죠. 그지? 90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빌려서 갚아야 될 돈은 950이니까 자산은 900인데 부채는 950이니까 이게 전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캐피탈 마이너스 50이 되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뱅크럽션에 디폴트가 생긴 겁니다. 이러면 이제 부도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레버리지 레이쇼가 너무 크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레버리지 레이쇼가 너무 크면 조금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행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은행이 조금 현재 은행이 안전하지 않는 상태죠. 은행의 경영 자체가. 이건 뭐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의 레버리지 레이쇼가 크면 그러면 그 기업이 이제 빌린 돈이 많은 거니까 내 돈 어떤 투자하는데 내 돈 들 것보다는 빌린 돈의 비중이 훨씬 커지니까 이제 이러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망할 확률보다는 어떤 부도날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니까 이제 이게 은행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문제를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피탈 리콰이어먼트입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은행이 뭐 정부의 한국에 따지면 이제 한국은행이 아니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뭘 하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뭘 하냐 그러면 강제로 은행이 캐피탈을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양을 뭐 정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가 은행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이만큼의 돈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 정도 퍼센티지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기 돈의 전체 어떤 투자에서 자기 돈의 비중이 최소한 몇 퍼센트는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캐피탈 리콰이어먼트겠죠, 그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레이쇼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버리지 레이쇼가 예를 들어서 20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한 레버리지 레이쇼를 10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캐피탈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해 놓은 게 캐피탈 리콰이어먼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뭡니까? 은행이 부도가 날 가능성을 막아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캐피탈 리콰이어먼트는 특히 은행이 상대적으로 리스키 에셋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일수록 캐피탈 리콰이어먼트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이 캐피탈 리콰이어먼트가 중요하냐 그러냐 그러면 왜 이게 그 특히 은행한테 이 캐피탈 리콰이어먼트를 많이 강조하냐 그러면 이 은행이 부도가 나면 은행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게 전체 경제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를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캐피탈 리콰이어먼트가 이게 뭐 지금 어떤 2008년, 2009년 분위기보다도 여러분들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축은행 사태 이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 뭐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죠. 저축은행 사태가 뭐였던 건지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구글에 물어볼까요? 네이버에 물어볼까요? 구글에 한번 물어보죠. 네, 한번 보죠. 저축은행의 사태 한번 보죠. 사태 원인. 사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보면 2011년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이제 뱅크런 이런 것들 한번 이제 이런 신문 같은 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미국이네요. 이거는 미국의 경우는 2008년에 생겼던 거. 저희 나라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에 이제 발생한 거였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그지 저축은행 내고서 영업 정지를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 불안하다 가정되고 있는데 특히 사마저축은행 영업 정지를 결정한 이후에 정말 더 이상 영업 정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의에 발생한 사태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뱅크런 현상과 저축은행 영업 정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뱅크 리콰이어먼트, 캐피탈 뱅크 특히 은행에 이 캐피탈 리콰이어먼트를 사람들이 이 금융 당국에서 강조하냐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뱅크 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은행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은행의 대차 대조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은행의 대부분의 돈이 뭡니까? 은행이 가장 주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대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이 이 대출의 가장 중요한 소스가 어디서 오냐 그러면 디파짓에서 오는, 예금에서 오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이 예금 받은 것 중에서 750원만큼 예금 받으면 이 중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200원만 이자금을 남겨두고 지금 나머지 550원은 뭐 한 셈입니까? 대출도 해주고, 뭐 다른 어떤 국채도 사고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이렇게 돈을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550만, 200원만 남겨두고 750원 받아. 그런데 결국 이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은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두더라도 그 동시에 그 돈을 찾지 않는다라는 어떤 평상시에 어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행태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 여기 지금 750원 누군가 디파짓 해주는 여러 사람들이 디파짓을 해서 지금 75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오늘 모든 사람이 750원 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 50원 찾아가고 또 내일 또 나머지 50원 찾아가고 또 그 와중에 누가 예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리저브에서 한 200원 정도 남겨놓던 리저브에서 50원 찾아가면 오늘 찾아가고 내일 50원 찾아가면 여기서 이제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은행이 기본적으로 대출을 그러니까 빌린 돈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금했는데 그 돈을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면 20%만 남겨두고 뭐로 남겨두고 직업준비금 리저브로 남겨두고 나머지 80%를 대출해주거나 어떤 다른 데 자기가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안 찾아간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랙셔널 뱅킹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작동 원리입니다.
이렇게 작동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 뱅크런이라는 거 어떤 상태냐 그러면, 갑자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A은행이라 그러면, A은행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또 디파짓을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해놨는데, 갑자기 오늘 소식을 듣습니다. A은행이 부도가 났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 A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은 상태면, 부도가 났다고 하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부도가 나면, 부도의 데피니션은 뭐였습니까? 자산보다 뭐가 많은 게 부도의 데피니션입니다. 부채가 더 많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는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부채라는 건 은행이 갚아야 되는 빚인데, 빚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도가 난다는 거겠죠. 갖고 있는 캐피탈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은행을 달려가는 거지. 내 돈 찾으려고. 그게 뱅크런입니다. 그러면 이게 A은행에서 시작되면, 그래서 A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이제 또 B은행이 있겠죠. 사람들 B은행도 저게 뭐 A은행이 망한다 그러니까 그럼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은행도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B은행으로 달려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B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은 B은행으로 달려가고, C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은 C은행으로 달려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뱅크런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면, 모든 사람이 달려가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뱅킹 시스템은 프랙셔널 리저브 뱅킹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금한 돈의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대출해 준 상태고, 어떤 투자해서 채권을 사든지 주식을 산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건데, 갑자기 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은행이 영세적으로 도산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캐피탈 리콰이어먼트입니다. 현지 세계에서. 그래서 이게 더 쉽게 발생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위 말하는 장사 미천이, 다르게 얘기하면 레버리지가 너무 크면, 장사 미천이 너무 작으면 이런 일이 쉽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부도가 쉽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그런 일이 쉽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정도의 캐피탈은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제 정책당국이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네가 적어도 레버리지가 20 이상은 되면 안 돼. 혹은 10 이상은 되면 안 돼. 이렇게 정해놓은 거. 이게 이제 캐피탈 리콰이어먼트이고, 그리고 이제 은행별로의 캐피탈 리콰이어먼트가 달라질 수 있는데, 퍼센티지가 특히나 이 위험 자산이 많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캐피탈 리콰이어먼트를 더 많이, 레버리지를 더 이제 작게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지? 왜냐 그러면 리스크에서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 대출을 해줬는데, 여러분들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은 사람들한테 많이 대출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날 확률, 이 사람들이 빌린 돈을 안 갚을 확률도 더 높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제2금융권은 소위 말하는 리스크 에셋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대출을 해줬지만 안 갚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은행에 대해서는 이 캐피탈 리콰이어먼트도 더 높여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캐피탈 리콰이어먼트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뱅크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08년, 2009년 사이에 이제 미국으로 시작했던 미국발 이 금융위기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 이제 2008년, 2009년에 미국 금융위기 시작은 뭐였냐 그러면, 금융위기의 시작은 뭐였냐 그러면, 은행들이 뭐냐면은 가게에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집 사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모기지 뱅크인데, 요거는 제가 좀 쉬었다 하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고 나중에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